사랑하는 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사는 펜트하우스를 자랑하며 가난한 우리 집안과는 절대 사돈 맺을 수 없다던 동창을 사돈으로 믿는 한 여성이 내가 그 건물의 건물주인데 하면서 모든 걸 박살내고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한강의 수면을 은빛으로 물들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깨울 무렵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호화로운 공간인 엘리시안 타워 펜트하우스의 침실에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다. 미세한 소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제어되는 실내, 버튼 하나로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대한 스마트 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의 주인 윤서진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공간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쇼룸처럼 최소한의 가구와 절제된 색상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차가운 미니멀리즘 속에서도 그녀의 손길이 닿은 서재만큼은 인간적인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값비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개인 헬스장에서 1시간가량 흐트러짐 없이 운동을 마친 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욕실에서 샤워를 했다. 수조원대 자산을 움직이는 엘리시안 홀딩스의 회장으로서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과 수많은 보고서 그리고 냉철한 판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최고급 명품 정장이 아닌 소박하고 편안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향하는 곳은 회장실이 아니었다. V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곳은 타워의 가장 낮은 곳, 화려한 명품샵들 사이에 소박하게 자리한 작은 식당 온기 한 그릇이었다. 딸깍.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서진의 세상은 바뀐다. 공기 중에는 밤새 푹 고아낸 사골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잘 익은 깍두기의 시큼한 향이 가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방 이모들의 정겨운 목소리,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윤 회장님이 아니었다. 어이구, 우리 사장님 오셨네. 사장님, 오늘 육수 맛이 끝내줘요. 정겹게 그녀를 맞는 직원들에게 그녀는 그저 함께 일하는 사장님일 뿐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이 식당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죽은 남편과 함께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 한 개를 나눠 먹던 시절, 억척스럽게 시장 좌판을 끌며 아들 민준의 분유값을 벌던 시절, 세상의 냉대와 배고픔에 서러워 밤새 눈물 흘렸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성지였다. 단돈 5,000원. 이 비싼 강남 땅에서 국밥 한 그릇에 5,000원을 받는다는 건 자선사업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온기마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 믿었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 나온 인부들, 시험을 앞둔 가난한 고시생,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이곳의 주된 손님이었다. 서진은 그들의 허기진 배와 지친 마음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채워주는 이 일이 수천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아들 강민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는 어머니의 재력을 등에 업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청년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식당을 왜 운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들러 일을 돕곤 했다. 아들 왔어? 아침은 먹었고. 당연하지.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의 얼굴에 쑥스러운 미소와 함께 진지한 빛이 어렸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서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날 저녁 민준은 최유라라는 이름의 여자를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동그란 눈에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가진 유라는 서진이 한눈에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진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온기 한 그릇의 국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복스럽게 먹었다. 유라의 순수한 모습에 서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아들이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서진은 민준에게 늘 말하던 대로 자신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민준은 유라에게 그저 어머니는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셔. 평생 나 하나만 보고 고생하신 분이야. 라고만 말했다. 유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홀로 아들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낸 서진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유라의 어머니 오혜란이었다. 어느 날 유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은 민준의 옆에서 우연히 유라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뭐? 식당? 아니, 그래서 그 식당이 얼마나 크냐고. 조그만 백반집 같은 거면 곤란해. 얘, 정신 차려. 사랑만으로 사는 세상 아니야. 엄마는 너 고생하는 꼴 절대 못 봐. 전화를 끊고 나온 유라의 얼굴은 어두웠다. 서진은 못 들은 척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노골적인 속물근성은 어딘가 익숙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유라의 어머니가 직접 장소를 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다. 아들 결혼하는 자리에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을 골랐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니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상견례 장소로 향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악연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혜란이 상견례 장소로 정한 곳은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고풍스러운 기와와 정갈한 정원으로 꾸며진 입구부터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 음식값보다 자리값이 더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와 격식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헤라는 이곳을 선택한 자신의 안목에 만족하며 미리 도착해 룸 안을 둘러보았다. 통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 섬세한 자수가 놓인 비단 방석, 값비싼 자기로 꾸며진 식기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이 완벽한 공간에서 사돈될 사람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을 작정이었다. 대체 어떤 여자길래 우리 순진한 유라를 꼬드겼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헤라는 곁에 앉은 남편 최진석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중견 건설사인 TJ건설의 사장인 최진석은 아내의 속물근성이 피곤하다는 듯 신문을 뒤적였지만 내심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 역시 돈과 지위로 서열이 매겨지는 곳이었고 딸의 결혼은 가문을 한 단계 격상시킬 중요한 사업적 기회이기도 했다. 걱정 마. 당신이 나서면 정리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 남편의 말에 헤라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룸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준과 유라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한 색상의 투피스. 수수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차림새였다. 헤라는 탐색하듯 상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헤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서렸다. 이윤, 서진? 까맣게 잊고 지낸 이름. 아니, 자신의 기억 속 가장 밑바닥에 가난과 경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처박아 두었던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늘 낡고 해진 교복을 입고 다니며 구석에서 주눅 들어있던 아이.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고 자신이 던져주는 동정 어린 시선 앞에서 늘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던 아이. 그 윤서진이 감히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혜란의 경악은 순식간에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주 잘 아는 애였어. 그녀는 상견례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집어던졌다. 어머나. 세상에. 너 윤서진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이야, 사람 꼴은 하고 사네. 나는 죽은 줄 알았지. 첫마디부터 비수였다. 서진 역시 눈앞의 여인이 오혜란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숨을 멈췄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던 그 잔인한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서진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오랜만이네, 혜란아. 내가 유라 엄마였구나. 세상 참 좁다. 좁긴 뭐가 좁아. 사는 세상이 다른데. 얼굴 보아하니 그동안 고생 꽤나 한 모양이네.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아주 정직하게 늙었어. 혜란은 서진의 얼굴과 옷차림을 훑으며 품평을 이어갔다. 서진이 입고 온 옷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난했던 윤서진이라는 과거의 낙인이 모든 것을 압도할 뿐이었다. 민준과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 예의를 지켜주시죠. 하지만 혜란은 코웃음을 치며 민준을 쏘아붙였다. 어머, 아들 교육은 잘 시켰네. 근데 어쩌나. 근본이 없는데 예의만 차리면 뭐하니. 혜란의 독설은 멈출 줄 몰랐다. 참, 내 남편은 어쩌다 그렇게 일찍 갔대? 소문은 들었어. 너랑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저 세상으로 도망을 갔을까 싶더라.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억척스럽게 살았겠지.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게 그 식당이라고. 그걸로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 엄마, 제발 그만해. 유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혜란은 오히려 딸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혜란의 시선은 다시 서진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동정이 아닌 승자의 여유마저 담겨 있었다. 기억나니, 서진아? 학창시절에 내가 도시락 살 돈도 없어서 맨날 굶고 다녔잖아. 내가 불쌍해서 내 빵 한 조각 떼어주면 그걸 또 개걸스럽게 받아먹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타고난 그릇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는 평생 남이 던져주는 빵이나 받아먹을 그릇이고 나는 그걸 던져주는 사람이고. 안 그러니? 모욕적인 언사에도 서진은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들 민준의 얼굴을 보며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혜란은 이쯤에서 확실한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혜란은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연기하는 배우처럼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시선은 서진을 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준과 유라에게까지 향했다. 이제부터 그녀가 할 말은 이 결혼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똑똑히 보여주는 활용점정이 될 터였다. 서진아,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 해봤을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혜란의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듯한 달콤함과 그 안에 숨겨진 잔인한 가시가 공존했다. 우리는 말이야, 엘리시안 타워 펜트하우스에 살아. 들어는 봤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 상위 0.1%들만 모여 사는 그곳 말이야. 엘리시안 타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혜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거실 통창으로는 북악산부터 남산,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 서울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날씨 좋은 날에는 서해 바다까지 보인단다. 정재계 인사들이 우리 이웃이고 주치의가 집으로 왕진을 오고 전담 셰프가 식사를 준비하지. 내가 그 국밥집에서 평생을 일해도 우리 집 한 달 관리비나 벌 수 있을까? 헤라는 서진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 그래, 저런 표정이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에 주눅이 들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저 표정. 그녀의 조롱은 더욱 구체적이고 잔인해졌다. 우리 유라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세상에서만 살았어.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밟고 실크 벽지로 마감된 방에서 잠을 잤지. 그런 내 딸을 어디 허름한 빌라 전세방 같은 데서 시작하게 할 순 없잖아. 안 그러니? 그녀의 시선이 이번에는 최진석 사장에게 향했다. 최진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사돈 되실 분이 어떤 형편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사는 곳과 비슷한 수준의 집은 해오셔야 우리 유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바닥의 룰이고 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준과 격이라는 단어가 서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진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어린 민준을 끌어안고 밤을 새우던 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남편을 보며 울부짖던 날, 단돈 몇백 원이 없어 아들의 과자 한 봉지를 사주지 못해 가슴을 쳤던 날.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성.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이름. 엘리시안. 그런데 지금 저들은 감히 그 성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다. 헤라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솔직히 말해봐, 윤서진. 우리 유라 결혼할 때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운영한다는 그 허름한 국밥집 보증금이라도 빼줄 셈이야? 예단, 예물은 고사하고. 이 결혼 감당할 능력이나 돼? 괜히 우리 유라 인생 발목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수준에 맞는 며느리감이나 알아보는 게 어때? 그게 너나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던 서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 세상을 향한 슬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감정으로 폭발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뜨거운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결이었다. 그래, 오해란. 내 말이 맞아. 사는 세상이 다르지. 하지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지금부터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서진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다. 그리고는 평생을 지켜온 겸손과 침묵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루만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헤라나. 왜? 이제라도 현실 파악이 좀 됐니? 그럼 이만 일어설까? 헤란이 비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서진은 그런 헤란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를 실어 말했다. 내가 방금까지 그렇게나 자랑하던 엘리시안 타워 말이야.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헤란의 얼굴에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진은 그 얼굴을 향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건물 내 거야.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침묵이 루만을 지배했다. 윤서진의 5글자 그 건물 내 거야. 라는 말은 소리 없는 폭탄이 되어 터져나갔다. 그 폭발의 파편은 가장 먼저 오해란의 이성에 닿았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미쳤어.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 서진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나 알고 있니? 헤라는 서진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 옆에 있던 남편 최진성 역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눈앞의 윤서진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것은 가난에 찌든 자의 허세나 망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게 없는 자의 평온함이 아닌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의 차가운 자신감이었다. 민준과 유라는 그야말로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저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유라는 헤란의 팔을 잡아 끌며 애원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상황이 이상하잖아. 서진은 헤란의 비웃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의 설전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증명하면 될 일이었다. 서진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달리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조 실장, 나야.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담동에 있는 가온 한정식 늘솔길룸이야. 이쪽으로 우리 회사 자문 변호사랑 법무팀, 그리고 보안팀 인원 몇 명만 보내줘. 아, 오는 길에 엘리시안 타워 입주사 관리 총괄팀장도 같이 오라고 해. 펜트하우스 임차인 관련해서 긴급하게 논의할 게 생겼어. 알겠습니다. 15분 내로 도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진의 통화 내용은 룸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회장님, 조 실장, 자문 변호사, 법무팀.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최진석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다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창에 입력된 단어는 엘리시안 홀딩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인물 정보. 엘리시안 홀딩스 회장 윤서진. 프로필 사진 속에서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윤서진이었다. 최진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이게 어떻게? 그의 반응을 본 헤란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남편과 서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다. 여보, 왜 그래? 저 여자가 하는 말 믿는 거야? 저건 사기야. 저런 애가 어떡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다. 정확히 15분 뒤 룸의 문이 열리고 한정식집 지배인이 거의 울상인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 조 실장과 변호사 배지를 단 남자,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 직원들이 도열하듯 나타났다. 그들은 룸 안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윤서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조현철 실장입니다. 그 순간 룸 안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윤서진은 더 이상 가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절대자 여왕이었다. 헤라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쇼야. 너 내가 어떡해. 이건 꿈이야. 그녀는 아이처럼 떼를 쓰며 주저앉아 버렸다. 서진은 그런 헤란을 싸늘하게 한번 쳐다본 뒤 완전히 외면했다. 그녀는 조 실장 옆에 선 변호사에게 고갯짓하며 말했다.
김 변호사님, 저기 앉아있는 최진석 씨와 오혜란 씨 부부의 엘리시안 타워 펜트하우스 임대차 계약서 지금 바로 검토해 주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저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 가한 언어폭력과 모욕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이자 임대인인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사유들을 근거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퇴거 조치를 진행해 주세요. 효력은 바로 오늘부터 발생하는 걸로. 김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계약 해지 통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고 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와 펜을 꺼내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서류에 적히는 글자 하나하나가 혜란과 최진석이 쌓아 올렸던 허영의 성을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혜란은 그 자리에 쓰러져 실신했고 최진석은 잿빛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여왕의 가면이 벗겨지자 비로소 참혹한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 퇴거 통보는 시작에 불과했다. 윤서진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칼집에서 뽑아든 서슬퍼런 칼날처럼 최진석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실신한 오혜란을 지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최진석에게로 향했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공포에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서진은 조 실장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명령했다. 조 실장, 내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TJ건설 투자심의위원회 안건을 긴급 변경해서 오늘 밤 10시에 화상으로 소집하세요. 어떤 안건으로 변경할까요, 회장님? 안건명은 TJ건설 투자계획 전면 백지화 및 대체 사업자 선정의 건. 공식적인 사유는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진석 사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예측 불가능한 오너 리스크가 발견되어 투자사로서의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상. 투자계획 전면 백지화. 그 말이 최진석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여의도 재개발 프로젝트. 그것은 TJ건설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사활이 걸린 사업이었다. 그는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였고 자금의 상당 부분을 엘리시안 홀딩스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이 백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의미였다.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최진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바닥으로 향하는 순간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마. 역겨우니까. 최진석은 무릎을 꿇지도 서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가 미쳐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궁지에 몰린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아내를 탓하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 추악한 모습에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유라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다. 서진은 그런 최진석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기회? 당신은 방금 당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살아남을 기회를 엿봤지. 당신들이 내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죽은 남편의 이름을 모욕하고 내가 평생 짊어지고 온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예의를 차릴 기회를 주었나?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기회라는 건 약자가 강자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얻어내는 동정일 뿐 진정한 의미의 기회가 아니야.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존중, 그게 바로 기회지. 당신들은 오늘 그 기회를 영원히 잃었어. 서진의 선고와도 같은 말에 최진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유라가 기어오다시피 서진의 발치에 매달렸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 아빠 엄마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아빠 저러다 정말 죽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라의 눈물 어린 애원은 처절했다. 서진은 잠시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돈이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믿는 저들에게 인격의 가치를 뼈에 새겨주는 참교육이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오늘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침묵이 웅변하고 있었다. 서진은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일어나. 가자. 그리고는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라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너를 탓할 생각은 없어. 너는 죄가 없겠지. 하지만 내 아들을 이런 시궁창과 엮이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서진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룸을 나서자 조 실장과 변호사, 보안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뒤를 따랐다. 룸 안에는 오해란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최진석의 공허한 신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라의 절망만이 남았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과시하던 바벨탑은 여왕의 단호한 손짓 한 번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윤서진이 떠난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최진석의 세상을 덮쳤다. 그날 밤 긴급 소집된 엘리시안 홀딩스의 투자심의위원회는 정확히 10분 만에 TJ 건설 투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의결했다. 다음 날 아침 경제뉴스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TJ 건설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한가를 기록하고도 매도 주문만 쌓일 뿐 매수세는 실종됐다. 주가 폭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엘리시안 홀딩스라는 거대 투자자가 등을 돌렸다는 소식에 제2금융권에서 빌렸던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협력 업체들은 자재 공급을 중단했고 공사 현장은 멈춰섰다. 평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정재계 인사들은 최진석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과 신용은 모래성이었고 윤서진이라는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물질적 몰락과 함께 사회적 죽음이 찾아왔다. 그들이 살던 엘리시안 타워 펜트하우스에는 변호사 명의로 된 퇴거 최고장이 도착했다. 지정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시 이삿짐은 강제 집행 후 창고에 보관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청구될 것이라는 냉혹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해라는 텅 비어가는 집안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명품 가구와 그림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횡한 상처처럼 남아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그녀가 VVIP라며 자랑했던 백화점에서는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고 드나들던 청담동 미용실에서는 외상값을 요구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부와 명예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TJ 건설 사장, 엘리시안 타워 거주자라는 위태로운 껍데기 위에 기생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최후의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진이 운영한다는 온기 한 그릇을 찾아갔다. 허름한 외관의 식당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진석과 오해라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초췌한 몰골로 식당 앞에서 하염없이 서진을 기다렸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앞치마를 두른 서진이 가게 앞을 정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발견한 오해란과 최진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서진아, 윤 회장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줘. 헤라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명품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최진석 역시 평생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머리를 조아렸다. 회장님, 제가 개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회장님과 아드님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평생 회장님의 개가 되어 짖으라면 짖고 할그라면 핥겠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수군거리는 소리,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눈빛들이 쏟아졌다. 서진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표정으로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내 소중한 식당 앞을 당신들의 추함으로 더럽히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들이 지금 내게 비는 것은 용서가 아니야. 이건 그저 거래지. 당신들의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한 마지막 발악일 뿐. 나는 당신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아. 헤란이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아니야, 서진아. 진심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그래도 동창이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예정이라는 단어에 서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예정? 당신이 내게 베풀었던 정이라는 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짓밟고 내 상처를 비웃는 것이었나? 내 사전에 그런 정은 없어. 당신들이 버린 건 돈 몇 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버렸으니 이제 돈으로 되찾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봐. 그게 당신들이 받아야 할 벌이야. 서진은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달그락하고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자 밖에서 들려오던 두 사람의 절규와 통곡 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졌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서진의 왕국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지만 그 문 밖은 차갑고 혹독한 나락의 시작이었다. 최진석과 오해란이 온기 한 그릇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 시각, 최유라는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는 대한민국 상위 0.1%라며 세상을 호령하던 부모님이 길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개가 되겠다고 처절하게 비는 모습. 그 비현실적인 광경은 그녀의 남은 세상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수치심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환멸이었다. 저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빌고 있는가? 진정한 참회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돈과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가? 답은 명확했다. 그날 밤 유라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며칠 사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값비싼 가구와 집기들을 모두 빼내가고 집은 거대한 흉가처럼 변해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던 오해라는 유라를 보자마자 도끼 서린 눈으로 달려들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런 근본도 없는 자식만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이 되진 않았어. 내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패배의 모든 원인을 딸에게 돌리는 추악한 책임 전가였다. 늘 어머니의 분노 앞에 작아지기만 했던 유라였지만 더는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고 새로운 것이 솟아났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차가운 분노였다. 아니, 엄마 때문이야. 유라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의 그 지긋지긋한 속물근성, 사람을 집안과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 천박함 때문이야.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 그저 남들에게 과시하기 좋은 인형으로 비싼 값에 팔아치울 상품으로 생각했을 뿐이잖아. 윤서진 어머님은, 그분은 혼자 힘으로 자기 세상을 이뤘어. 엄마처럼 누구에게 기생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구를 보고 근본이 없다고 말해. 유라의 외침에 해라는 말을 잃었다. 딸의 입에서 나온 천박함, 기생이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유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장 낡은 배낭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자신의 속옷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만을 챙겨 넣었다. 방 한쪽을 가득 채운 명품 옷과 가방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오해란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족쇄였을 뿐이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다시피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더 이상 엄마 딸로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겠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해란이 미친 듯이 유라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유라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그 집을 떠났다. 유라의 홀로 썩이는 처절했다. 그녀가 가진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당장 잠잘 곳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앱을 뒤져 보증금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을 구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밤이면 외풍이 살을 애는 듯 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 큰 난관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이력서는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온실 속 화초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비웃는 듯 했다. 수십 번의 퇴짜 끝에 그녀는 겨우 한 카페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취객의 진상, 무례한 반말, 뜨거운 커피에 손을 대이는 일은 일상이었다. 밤새 일하고 돌아와 차가운 방바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면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고된 노동의 대가로 손에 쥔 10,000원짜리 한 장의 무게를,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배워가고 있었다. 한편 윤서진은 조 실장을 통해 유라의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최유라 씨가 집을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람을 붙여서라도 좀 도울까요, 회장님?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그냥 지켜만 봐. 온실 속 화초는 비바람을 맞으면 쉽게 꺾이지만 그걸 이겨내면 그 어떤 들꽃보다도 강해지는 법이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꺾일지 아니면 더 단단해질지는 이제 온전히 그 아이의 몫이야. 서진은 유라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이 순간의 감정적인 반항인지 아니면 진정한 성장을 위한 고통스러운 날갯짓인지를. 유라가 진정으로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최유라는 변해 있었다. 젖살이 빠져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부드럽기만 하던 손은 설거지와 굳은 일에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불안정하고 유약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하며 하루를 쪼개 살았다.
고된 삶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이 생기자 유라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사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을 대신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사죄해야 했다. 그녀는 수개월 만에 온기 한 그릇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민준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저 식당이 문을 열기 전 이른 새벽에 찾아와 가게 앞 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물을 뿌렸다.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몰려들면 멀찍이서 어지럽게 널린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뒤에는 식당 뒤편 골목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유라의 말없는 행동은 계속되었다. 식당 이모들은 수군거렸고 조 실장은 그 모습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서진에게 보고했다. 서진은 아무런 말 없이 보고를 받기만 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유라는 마지막 손님이 떠난 식당 뒤편에서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면 됐다. 들어오너라. 윤서진이었다. 유라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서진은 유라를 지나쳐 식당 문을 열고는 안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유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식당 안 따뜻한 육수 냄새만이 감도는 공간에 두 사람만 마주 섰다. 유라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서진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다. 저희 부모님이 지은 죄는 제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 잘 압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그리고 민준 씨가 받았을 그 깊은 상처에 대해 제가 대신이라도 아니 제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 눈물은 동정을 구하는 연약함이 아닌 뼈저린 참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사실 며칠 전부터 유라가 식당 주변을 맴도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마 나타날 용기가 없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오늘 어머니와 유라가 마주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수개월 만에 마주한 유라의 모습. 너무나도 수척해졌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강하고 빛나는 눈빛을 가진 그녀를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서진은 유라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유라의 진심 그리고 아들의 변치 않은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거기 앉아라.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서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방금까지 끓고 있던 가마솥에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퍼 담았다. 그리고는 유라의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뽀얀 국물 위로 파와 다진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일단 먹어라. 유라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수저를 들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갈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용서였다. 민주는 말없이 유라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가만히 감싸주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민준과 유라는 다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랐다. 유라는 민준의 어떤 도움도 사양한 채 자신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는 것이 서진과 민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했다. 서진은 그런 유라의 꿋꿋함을 말없이 지켜보며 인정하기 시작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을 무렵 서진은 민준과 유라를 엘리시안 타워의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과거 유라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주었던 그 공간은 이제 한 여성이 평생을 바쳐 이룬 위대한 성과로 보일 뿐이었다. 서진은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너희 둘 결혼해라. 생각지도 못한 말에 민준과 유라는 놀라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째, 결혼식은 이 타워 꼭대기의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내 식당 온기 한 그릇에서 한다. 하객은 너희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들 몇 명만 초대할 것이다. 둘째, 예물, 예단, 집안끼리 주고받는 돈 같은 허례허식은 일절 생략한다. 셋째,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은 내 도움 없이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직접 구해라. 강북의 낡고 작은 연립주택이라도 상관없다. 시작은 그렇게 초라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서진이 평생을 지켜온 삶의 철학을 물려주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부의 본질은 과시가 아닌 진실함에 있다는 것, 행복은 크기가 아닌 온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어머님. 뭐든지 어머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식은 서진의 말대로 온기 한 그릇에서 아주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식당 이모들과 민준의 동료 몇 명, 그리고 유라가 아르바이트하며 친해진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유라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빛났다. 바로 그날 식당 입구에 초라한 행색의 최진석과 오혜란이 나타났다. 그들은 강남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지금은 변두리 시장에서 작은 채소 좌판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헬쑥해진 모습이었다. 그들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죄인처럼 서 있기만 했다. 식이 끝나고 서진은 조용히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혜라는 서진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딸의 결혼식이잖소.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오. 서진의 담담한 말에 혜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이 가득했다. 서진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과도 같은 말을 건넸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 게 아니오. 아마 평생 당신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저 아이의 눈물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고 내던져 버렸던 존중과 자존심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에게서 다시 찾아내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자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거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다시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혜란과 진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 자기 연민이 아닌 진정한 참회의 빛이 어렸다. 서진의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진정한 승리자의 선택이었다. 시간은 묵묵히 흘러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싹을 틔웠다. 윤서진의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지 2해 남짓 지났을 무렵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민준과 최유라는 북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지은 지 10년이 넘은 작은 연립주택에서 신혼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볕이 잘 드는 작은 거실, 두 사람이 발품을 팔아 중고 가구점에서 직접 고른 낡지만 정감 있는 가구들 창가에서 자라는 작은 화초들. 그 공간은 과거 유라가 살던 펜트하우스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후광을 완전히 벗고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건축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건축가로 자리매김했다. 유라는 온기 한 그릇의 어엿한 지배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게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직원들의 고충을 가족처럼 챙기며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식당은 그저 값싼 국밥집이 아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그날 저녁도 유라는 분주했다. 저녁 장사를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그날의 수입을 정산하고 내일 준비할 재료를 꼼꼼히 챙겼다. 유라 씨, 아니, 이제 점장님이라고 불러야지. 퇴근 안 하고 뭐 해요? 민준 서방 기다리겠네. 주방의 왕언니 격인 박 이모가 핀잔을 주듯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대견함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무리 다 하고 가야죠, 이모. 먼저들 들어가세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나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땅에 발을 딛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다. 윤서진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엘리시안 홀딩스의 회장으로서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지만 그녀는 점차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대신 그녀는 온기 한 그릇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며느리가 된 유라에게 가게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부와 삶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낙이었다. 유라야,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단다.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야. 그저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일 뿐이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어.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 서진의 가르침을 유라는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색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진정한 의미의 모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진과 유라는 더 신선한 배추와 물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시끌벅적한 시장의 활기 속에서 좋은 재료를 고르던 두 사람의 시선이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채소 좌판에 머물렀다. 좌판 앞에는 최간의 농산물이라는 삐뚤빼뚤한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그 뒤에서 땀을 흘리며 채소를 다듬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최진석과 오혜란이었다. 두 사람은 몰라보게 늙고 초라해져 있었다. 최진석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게 팬 주름과 체념이 자리 잡았고 한때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만 고집하던 오혜라는 몸빼 바지에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 유라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서진은 말없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한 허리 굽은 할머니가 좌판 앞으로 다가와 무 몇 개를 고르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돈이 조금 모자랐는지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의 오혜란이었다면 돈도 없으면서 어딜 와서 흥정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헤라는 달랐다. 그녀는 잠시 무뚝뚝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더니 이내 검은 봉지에 물을 담아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됐어요, 할머니. 그냥 가져가요. 대신 다음에 올 땐 우리 집 무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 좀 내줘요. 그리고는 봉지 안에 싱싱한 쪽파 한 줌을 더 찔러 넣어주었다. 이건 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숙이자 헤라는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려 다른 채소를 정리했다. 그 모든 광경을 서진과 유라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진은 그런 유라를 보며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부모님은 파멸의 끝에서 비로소 노동의 신성함과 작은 친절의 가치를 배우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줌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다. 다시 서울, 온기 한 그릇. 저녁 장사가 한창인 가게 안은 따뜻한 김과 맛있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퇴근길에 들른 민준이 유라의 일을 도우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유라는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윤서진은 가게 한쪽에 서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세운 엘리시안 타워가 밤하늘을 향해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저 타워의 꼭대기는 그녀가 이룬 부와 성공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깨닫는다. 자신의 진짜 왕국은 저 차가운 마천루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작고 소박한 식당 안에 있다는 것을.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웃들의 온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웃음소리.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녀의 진짜 엘리시안이었다. 서진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가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온을 찾은 여왕의 깊고 온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지피는 따뜻한 온기는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